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오늘의 마지막 세션이 시작됩니다. SKCNC 블록체인 플랫폼 그룹 이선민 팀장님을 모시고 디지털 라이프 시대의 NFT를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주식회사 CNC 블록체인 팀장 이선민입니다. 오늘은 우리한테 이미 와 있는 NFT, 디지털 라이프 시대 NFT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하면은 너무 흔하게 보는 그림이죠. 비플의 그림이고요. 매일 첫 5,000일이라고 되어 있죠. Every day is the first 5 days인데 크리스티에서 경매를 했고 시초가 12만 원이었는데 결국에는 얼마에 나갔죠? 785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785억 원은 프리다 칼로나 고갱의 그림보다 더 비싼 그 금액이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작가 중에 세 번째로 비싼 그림으로 팔린 건데요. 그 데이비드 호크니라든지 제프 쿤은 그들의 그림이 더 비쌌긴 했지만은 그들은 이제 콜렉터가 의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수익금을 콜렉터가 다 가지고 갔지만 비플의 그림은 비플이 의뢰를 했고, 그래서 이 수익금을 비플이 다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놀라죠. 누가 놀라죠? 비플이 놀랬죠. 이 경매를 하는 당시 그 상황을 유튜브로 찍었던 것이 있는데 비플이 놀라는 모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가 놀랍니다. 크리스티가 NFT를 처음 판매한 게 아니거든요. 작년부터 판매를 했는데 이게 한 세 번째였는데 785억 원에 판매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경쟁사인 소더비가 놀랍니다. 이게 돼? 세 번째는 대중이 놀랍니다. NFT 검색량이 3월에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NFT라고 얘기했을 때 흔하게 보는 이 그림이,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예술계에는 위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블록체인이라는 신뢰 머신과 결합을 하면서 진본성을 입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내봤는데 팔리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작가도 놀라고 그리고 전통적인 경매 회사도 많이 놀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중이 놀라게 되죠. 도대체 이게 뭐길래 누군가는 785억이나 넣는 거야? 저는 그 정도는 넣지 않고 조금 넣겠지만 누군가는 785억 원이나 쓸 정도가 되면 이게 할 만한 거야? 믿을 만한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을 대중들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구글 트렌드인데요. 3월에 한번 크게 NFT 검색량이 증가를 하죠. 그리고 크리스티가 3월에 재미를 봐서 5월에 한 번 더 합니다. 크립토 펑크를 가지고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크립토 펑크가 8월에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9월에 또 볼드 에입 야트 클럽이라는 이 그림이 이 NFT가 또 검색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NFT 마켓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규모는 가상화폐 시총 규모 대비 30%에 달하고 있고요. 약 9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년간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죠. 저 NFT 분야에 유니콘도 3개나 나왔습니다. 올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오픈시, 데퍼랩스, 소레어. 그리고 월렛 어드레스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NFT라는 것에 의해서 블록체인에 이제 그 크리티컬 매스 단계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지털 신대륙이죠. 디지털 신대륙 크립토인들. 근데 그림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스포츠, 넌 크립토인들, 9대6 사람들 원래 알던 그런 것들이 NFT랑 만나면서 9대6 사람들도 넌 크립토인들도 이쪽으로 확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그 마중물에 NFT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NFT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컨텐츠거든요. 컨텐츠로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물건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하잖아요. 자, NFT가 처음에는
디지털 수집 중심으로 흐릅니다. 크립토 아트였지만 지금은 디지털 사용, 인게이지먼트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이제 디지털 아트, 그다음에 라이센스드 컨텐츠, 그리고 버추얼 월드가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수집하는 게 아니고 사용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NFT가 덩어리가 너무 커지게 되거든요. 뭐 지금은 10억, 100억, 뭐 1000억까지도 되다 보니까 혼자 못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랙셔널 오너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눠서 사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다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에셋이 모두 디지털화되고 그것이 이제 프랙셔널 오너십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학습이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현실 세계에 있는 이제 빅 사이즈의 물건 그런 것들이 STO 증권화가 돼서 거래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흐를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9월에 검색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했던 건데요. 볼드에입 야트클럽입니다. 단지 NFT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내가 VIP야라고 증명해주는 그런 패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VIP다. 멤버십 카드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진짜 요트를 빌려요. 요트를 빌려서 이 1000명의 사람들이 그 요트에서 파티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합니다. 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랑 팬 간의 인게이지먼트뿐만 아니라 팬과 팬 간의 인게이지먼트가 이루어지면서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공고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들끼리 이 커뮤니티를 단단하게 만들고 다른 서사를 더하면서 이 사이즈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수집이 아니고 이제는 디지털 사용 쪽으로 가니까 NFT를 고민을 하실 때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레러티 그리고 펀 이 세 가지를 고려하셔서 이제 NFT를 만들어 나가시면 훨씬 더 임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프랙셔널 오너십은 줘야 되고요. 앞으로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 그리고 커뮤니티 빌딩, 커뮤니티를 공고하게 만들어주면은 그 안에서 알아서 어떤 걸 사야지 뭐 이런 투표들도 이루어지고요. 커뮤니티가 강해지면은 나중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서비스에 대한 유저 어뎨션을 할 때 이 커뮤니티 전체를 이렇게 끌어들이면 서비스를 한 번에 확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NFT 베이스드 CRM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그 셀럽과 팬 간의 만남 이런 것들을 많이 주선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장을 만들어주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아트워크는 데미안 허스트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안 허스트의 더 커런시라는 프로젝트고요. 더 커런시 프로젝트는 아트와 화폐의 경계를 탄원한다. 그 경계는 예술의 형태가 변화하고 예술이 화폐가 되고 화폐가 예술이 되는 것에 존재한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여기는 레러티를 많이 줬습니다. 이제 작품 이름을 머신러닝으로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사 속 단어들을 조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른 제목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9번에 대한 제목은 이렇게 We call you our lovers라는 거고요. 그냥 봤을 때는 어때요? 다 똑같아 보이죠, 사실. 그냥 점이네, 색깔 있는 점이네. 근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오버레이, 겹쳐진 정도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 라고 하면서 레러티를 줍니다.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뭔가 NFT를 발행하려고 할 때 걸그룹에 노래를 묶어가지고 NFT 발행을 했을 때 머신러닝으로 그 가사를 돌려서 뭐 제목을 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레러티를 줄 수도 있겠죠. 그 인터랙티브 아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 100개 에디션이 있는데 특별한 어떤 숫자의 에디션을 뽑았다. 그런 경우에는 뭐 바탕화면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준다던가 뭔가 다르게 주는 그런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엑시 인피니티.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제 미디어에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락을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게임을 하려거든 플레이트 윈이 아닌 플레이트 언을 하거라 라고 얘기를 해서 아들과 함께 엑시를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엑시 캐릭터로 NFT 전투 수집 양육을 하고요.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를 하면 SLP를 받게 됩니다. 자, SLP를 통해서 엑시를 강화를 할 수가 있고요. 유저 중에 40%가 필리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월급이 한 20만 원 정도인데 엑시를 한 달 내내 열심히 하면 60만 원 정도를 획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쪽에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요. 엑시로 집을 샀다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엑시가 3마리가 있어야 게임이 가능합니다. 제가 엑시 한 마리가 한 150불 정도 했었거든요. 3마리면 뭐 450불이니까 사실 진입 장벽이 있죠. 이거를 스콜라십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스콜라십으로 엑시를 대여를 해요. 그래서 전투를 해서 SLP를 받으면 그거를 대여해준 사람과 쉐어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죠? 이거는 게임파이예요. 디파이. 이미 디파이와 결합이 돼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지금 또 미르포 엄청 많이 나오죠. 미르포 기사 보면 위메이드 주가 한번 보셨나요? 저는 그 차트 보고 이거는 크립토 차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로 날았더라고요. 예전에는 블록체인 회사가 게임 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게임을 너무 잘 만드는 회사들이 오히려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리 스테이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얼리 메이저리티의 도약 단계, 이 바로 문 앞에 지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샌드박스인데요. 샌드박스 이번 주에 기사에 떴죠. 98 밀리언 달러 투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자, 샌드박스는 탐험과 교류를 위한 가상의 게임 공간에서 플레이어가 가상 공간 랜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상의 랜드. 저도 엑시에서 랜드를 한번 구입을 해보려고 봤거든요. 근데 90만 원이라고 하길래 내가 밟지도 못하는 땅을 90만 원이나 주고 사는 건 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 업계에 있는데 한번 사서 경험은 해봐야지 해서 살려고 했으나 제가 그 달러인데 원으로 계산했던 거고 결국 9억이더라고요. 못 샀어요. 랜드와 아이템을 NFT로 제작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샌드로 거래를 합니다. 블록체인으로 가상 세계 내에서 가상 경제 기반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상 경제 1.0은 제한된 가상 경제였죠. 왜냐, 뭐 아이템 해킹도 있었고, 뭐 확률형 아이템 논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 아이템을 거래를 할 때 칼을 살게요, 팔게요 하면은 다시 게임 속에서 만나서 칼 떨어뜨려서 뭐 집어가고. 그런데 블록체인 안에서는 어떻게 되죠? 아이템에 대한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클릭해서 스마트 컨트롤로 자동으로 돌아가고 지불이 되면은 제 월렛에 그 NFT가 꽂히게 되죠. 자동으로 코드로 자동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상경제 1.0에서는 그냥 거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팔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죠? 디파이, 게임파이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더 확장된 가상경제가 가능해졌다는 거고요. 이제 블록체인과 결합이 되면서 자산에 대한 신뢰성, 소유증명 너무 확실하죠. 자산에 대한 파생 가능성, 게임파이 얘기했죠. 디파이, NFT파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국경 간 거래 용이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메타버스가 요즘에 보고서를 통과시키는 마법의 열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로 안전한 가상 경제가 형성됨에 따라서 자산 소유의 패러다임이 변할 것으로 모두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가상 세계의 기반 플랫폼으로 블록체인이 동작한다. 신뢰성을 줘야 되잖아요. 지속적이어야 되고. 신대륙의 발견으로 신대륙에서 향신료를 가지고 구대륙에 가서 불을 많이 일었어요. 신대륙에서
신대륙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메타버스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블록체인이라는 신뢰 머신 위에 만들어져야 공고해지고 경제 활동이 지속적이고 그래서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상 경제 뭐 1, 2, 3단계에 대해서인 거고요. 그다음에 NFTFi입니다. NFT를 담보로 해서 크립토 커런시를 빌릴 수 있어요. 저기 있는 게 바로 랜드거든요. 샌드의 랜드입니다. 예전에 랜드가 굉장히 살 때 구입을 하셨던 분들은 샌드의 랜드를 가지고 NFTFi에 맡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더를 받아요. 그 이더를 가지고 다른 랜드를 구입합니다. 완전 부동산이랑 똑같죠.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프랙셔널 오너십, 다오 이야기인데요. 다오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아직 얘기가 많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오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개념인데 프랙셔널 오너십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다오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비싸니까 혼자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FT에 대해서 다오가 컨트랙을 만들어서 그 컨트랙에 대한 소유권을 나눠서 가집니다. 3명이. 컨트랙에 돌아가고 이제 프라이빗 키로 사인을 해야 이게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3명이 다. 3명인 경우에는 국경과는 당연히 뭐 장벽이 없겠죠. 그리고 코드를 보면 다 보이니까 트랜스페런시도 되고요.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 같은 경우에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 2명이 예스 해야 뭐 이걸 팔 수 있다, 이런 게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보팅 같은 거를 하고요. 그리고 프랙셔널 오너십은 당연하고 트러스트 바이 코드 해가지고 코드가 법인 곳입니다. 여기는 잠깐만요 이런 거 없고요. 그런데 이 다오 쪽도 약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만약에 3명이 가지고 있는데 2명이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렸다. 그럼 저 물건 잠겨요. 못 팔아요.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한 명의 악의적인 사람이 다른 소유권을 자기가 사버렸죠. 그럼 3분의 2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원래 100이더였어요. 그런데 82더에 내놓자, 팔자라고 본인이 발의를 하고 yes 3분의 2가 yes 했으니까 팔리죠. 근데 그 팔린 거를 본인이 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82더로 구매를 하고 152도로 다시 내놓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다오랑 크립토 웨일이랑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비딩을 해서 서로 그 그림을 갖겠다고. 그래서 웨일이 들어왔고 어떤 개인이 이 그림을 살 건데 같이 살 사람 모이자라고 트윗을 올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럼 내가 스마트 컨트랙을 짜줄게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결국에는 다오가 승리했는데 거기가 이제 플레저 다오고요. 플레저 다오 사이트 가면은 69명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누군지. 읽어봤더니 이쪽 크립토 세계에 좀 컨트리뷰션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오를 알아볼 때 주변 분들한테 제가 나 다오에 가입하고 싶은데 어느 다오가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금력이 되시면 플라밍고 다오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플라밍고 다오는 내부에서 선발된 NFT 큐레이터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NFT 가치를 분석하고 공유를 하고 이제 투표를 통해서 모든 걸 막 정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미 700개나 NFT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미국 기준의 적격 투자자 100명으로 제한한다. 적격 투자자. 제가 2019년도에 STO 이제 파일럿을 싱가포르 법에 따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봤던 게 미국이랑 싱가포르 두 군데를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읽어봤을 때 적격 투자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시큐리티니까요. 근데 SEC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출만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레귤레이션 D590C를 따라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규정 중에 있는 것이 적격 투자자여야 돼, 99명까지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미국의 적격 투자자 기준은 연봉이 2.4억 이상이거나 자산이 12억 이상이거나 하는 그 기준이거든요. 저는
플라밍고 다오가 이 기준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혹시 뭔가 제재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적격 투자자야, 그 사람들한테만 했어, 뭐 이걸 피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투자를 함에 있어 적격 투자자 기준을 주는 이유는 이 투자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 사람의 뭐 생계나 이런 곳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적격 투자자 기준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STO입니다. 자산에 대한 가치를 토크나이즈하는 것, 기존에 존재하는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해서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분할하는 행위이다. NFT는 어떻게 했죠? NFT에 대해서 다시 컨트랙을 만들어 가지고 다오 컨트랙을 만들어서 그 컨트랙에 대한 소유권을 나눠 가졌다라고 하면 STO는 실물에 대해서 실물을 SPC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예 토크나이즈, 시큐리티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듯이 똑같이 그 권리를 사고 팝니다. 단위 쪼개서. 네, 이런 세상이 NFT로 인해서 뭐 NFT 거래가 많이 되고 사이즈가 커지고 프랙셔널 오너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학습이 되면은 STO는 굉장히 쉽게 올 거다라고 보긴 하지만 시큐리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법 규제, 이건 증권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 규제를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늦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NFT 밸류체인에 보면은 컨텐츠 프로바이더,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다음에 블록체인 포 NFT,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제 앞에 두 개는 말씀드렸고요. 돈을 제일 잘 버는 곳은 이제 빨간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돈을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도 돈 잘 버실 거고 마켓플레이스가 돈을 잘 벌 거고요. 가운데가 사람도 많이 뽑아야 되고 만드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고려하신다면 이 부분은 SK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이것들을 봤을 때 민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메타데이터를 넣어서 민팅을 직접 했습니다. 오픈시에서 했고요. 자, 아들과의 추억을 민팅을 했습니다. 아들과의 추억을 민팅을 했는데 너무 비싸요. 0.03이더면 15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NFT를 봤을 때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계속 가스피 얘기 너무 많이 나오죠. 뭐 한두 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정품 인증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수백 개 수천 개 해야 되는데 0.03 이더씩 못 내잖아요. 스케일러빌리티 얘기는 되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고 UX 제가 2017년도부터 블록체인을 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UX가 너무너무 좋아졌긴 하지만 그래도 넌 크립토 사람이 들어오기엔 이 UX가 아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엄마들 모임에 제가 차라리 아이들한테 플레이트 원을 하게 하세요 라면서 엑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블로그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자, 거래소에서 이더도 사야 되죠. 메타마스크도 해야 되죠. 로닌 월렛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진입을 못 하셨어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 로만 받기에는 한국에서는 넌 크립토인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결제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프라이스, 이 NFT가 적정한 가치인가에 대해서 퀘스천이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 가치인지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해주고 그리고 이 NFT에 대한 히스토리 가격을 알려주고 적정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떨어졌을 때 알람을 해주고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NFT 뱅크라고 아마 토요일 세션에 있더라고요. 그때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런 이제 페인 포인트들을 고려를 해서 넥스트 레벨들이 나오고 있죠. 많이. 그래서 요즘에는 폴리곤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체인제트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네, SK가 만들고 있는 블록체인의 브랜드 네임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고려 그리고 서비스적인 차별화까지 엮어서 저희는 이제 어나더 레벨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켓플레이스이고요. 마켓플레이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오픈시 1등이죠. 오픈시가 8월에 수수료만 1,000억 정도, 매출이 아니고 수수료만 1,000억 정도 수취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되죠? 선수들이 입장하셨습니다.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들어왔죠.
왜냐면 이미 이제 크립토커런시 익스체인지들은 알죠.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될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시장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원화 계좌도 있기 때문에 원화도 그냥 쉽게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거래소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거래소로 인해서 이 판이 한번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법 관련 이슈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적재산권, NFT의 소유가 기초자산에 대한 저작권 보유를 의미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클립드롭스 가서 그림을 하나 샀는데 굉장히 이제 저의 권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꼼꼼한 검토를 받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대로 두와 돈치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따르면 크게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고요. 세금이나 뭐 자금 세탁 방지법은 해당된다라고 했고, NFT가 가상 자산이야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이슈가 있죠. 그렇지만 그럴 것 같아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이게 이제 시큐리티야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웨일샤크 다오를 읽어봤을 때 완전 제가 봤을 땐 이건 STO인데 시큐리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배당까지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얘기를 해요. 아니야, 우린 소셜 토큰이야, 시큐리티 아니야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뭐 이슈들은 계속 있을 것 같고, 사실 블록체인 쪽은 법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산업이 계속 먼저 와요. 비즈니스가 먼저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논의하면서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고요. 제가 블록체인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미래는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다. 다만 모두에게 다다르지 않았을 뿐이다. 인지의 차이거든요. 우리의 인지의 차이. 이미 디지털 라이프 시대이고 NFT도 저희 앞에 와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도 이미 어플리케이션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디파이랑 NFT에서 압도적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